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에 다시 이맘때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클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서리와 얼음이 예상되니까요.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에서는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합니다. 가시거리가 1km까지 좁아졌는데요.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 없는 동해안은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현재 기온 살펴보시죠. 서울 영하 0.6도, 강릉 5.7도, 전주는 3.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함께 보시면요. 서울이 12도, 대전 13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인터넷 성인 방송한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 BJ를 활동하다 적발이 돼서 감사를 받고 있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인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데 자세한 사건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주무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BJ를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인터넷 성인 방송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뭐 시청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시청자가 후원을 하니까 요즘에 뭘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출 수위가 높아지니까 방송 운영자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라는 사실을 알리는 화면을 띄워서 소동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당 공무원이 성인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방송을 본 사람이 공무원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원래 그 프로그램이 성인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가 우연히 이제 그 장면을 확인하게 됐던 건데요. 당시에 시청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됐었다고 하고요. 방송을 하면서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 신고를 받은 부처가 지금 공무원법상 포미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라든가 또 만약에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면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그 방송을 한 그 VJ로 활동했던 공무원은 임용된 이후에 정식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활동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식 발령을 받기 전이라도 임용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 하다가 이게 뭐라 그래? 겸무라고 그래? 뭐라 그래? 아니 이거 하다가 적발돼서 징계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뭐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공무원, 그러니까 재단의 공무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논란은 됐었던 사안입니다. 아마 과학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학 유튜버로 활동했던 김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93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TV에 나와서 뭐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거나
이럴 때에도 많이 그거 설명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학창의재단 소속으로 10년 넘게 재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으니까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품위 유지에 손상이 가는 개인 방송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근데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을 하더라도 수익을 남기느냐 여부, 이건 아까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익을 남기면 안 되는 건가? 예, 그렇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종에 근무해서 수익을 내면 안 되잖아요. 아. 겸직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하고 또 방송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부처 차원에서라도 또 공무원 각 기관들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뿐이 아니고 어떤 정도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예, 네, 요 맞습니다. 정도까지라든지 뭐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카페에서 성희롱한 진상 손님입니다. 대낮에 카페를 찾은 남성 손님이 여 사장을 성희롱해 지금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이런 진상 손님이 있나 싶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상 손님을 상대하는 카페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 내용에 따르면은 사건은 나흘 전 대낮에 발생을 했는데요. 한 12시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카페를 방문한 남성이 업주에게 진짜 이쁘다. 웬만하면 이쁘다고요.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은 예쁘다. 이러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업주가 죄송하다. 이래야 한다. 그러면서 딱 잘라 거절을 살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 손님은 남자를 잡아먹고 앉아있다. 기가 너무 세다. 이러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업주가 흥분하지 않고 냉정을 찾아서 단호하게 대처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뒤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진상 손님 상대하는 카페 사장님이라고 글 제목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의 성희롱성 발언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장은 그런 말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 이건 분명하게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산하고 밖에 나가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손님은 이게 눈치 없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념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지금 실수하는 거다, 당신. 그러니까 안녕히 가시라 그러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사장이 아니고요. 그 사장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글쓴이에 따르면 사장님이 승무원 출신이라서 이런 진상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하더라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받은 게 아마 뭐 톡톡히 한몫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그 사장님이 대처가 훌륭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고소를 해서 이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은 진상 손님 대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 보통의 경우에 우리 스토킹도 그렇잖아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요.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 오거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불법 행위거나 이거는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CCTV로 촬영을 하잖아요. 네. 촬영본을 분명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자기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일단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LG 우승입니다. 요즘 LG 트윈스 팬들 대단하다. 뭐 신나가지고 어떤 하늘을 분만 날아갔거든요. 울어요 인터뷰하면서. 네, 맞아요. 주변에 우는 분 많이 봤어요. 그러게.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바람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LG 팬들만 신바람이 난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도 신바람이 날 가능성이
있지 오.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가 네. 생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통상 뭐 프로야구 구단이 우승을 하게 되면 이 계열사들마다 고객들을 위한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네.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29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으니 LG에서는 과연 어떤 할인을 진행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데 이동통신사 그 구단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승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통신비 확 깎아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근데 LG는 29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29년이니까 네. 이러면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 팬들도 그만큼 우승을 많이 바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LG 그룹 차원에서도 좀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계열사들별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LG전자가 이렇게 소비자들을 향한 세일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LG 가전 행사가 좀 뒤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29년 기다린 팬들이 더 고생했다. 우리가 더 고생했다. 그러니까 할인 많이 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29년 만에 우승했으니까 29% 할인해달라. 29% 할인하면 뭐 남나? 꽤 큰데요, 할인 폭이. 네. 그래도 뭐 이번 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통큰 할인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선대 회장이 남긴 시계 있잖아요, 명품 시계. 그렇죠. 네. 네. 그거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거 당연히 MVP한테 MVP. 돌아가야 네. 되는데요. MVP가 지금 오지환 선수잖아요. 네. 주장이기도 한데요. 오지환 선수는 일단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음. 근데 저는 이 소식 보고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유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언제 우승할지는 모르지만 29년 뒤에 누군가에게 주인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좋은 유산을 남기면 나중에 언젠간 이게 빛을 볼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짠하기도 하던데요. 이게 LG가 1994년도에 우승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 우승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본모 회장이 LG 팬이 그러니까 야구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새해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던 회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3년 정도 소식이 없으니까 97년도에 구단 모임할 때 내가 그 다음에 진짜 우승하면 한번 확 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본 출장길에 갔다 오면서 소주 3병하고 그다음에 명품 시계를 당시 돈으로 한 4,4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희귀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번에 LG가 우승하면 MVP 하는 선수한테 이 시계 주자. 그리고 그 소주도 까가지고 같이 또 파티처럼 한번 나눠 마시자 그랬는데 네. 하도 우승을 안 하니까 소주는 다 증발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번졌고요. 네. 명품 시계는 다 망가졌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소주도 다 증발한 건 아니고요. 아직 남아있다고. 오.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 명품 시계는 이번에 우승할 것 같으니까 구단에서 다 싹 수리해가지고 그래요? 갖고 왔는데요. 지금 가치로 말하면 아마 수억 원을 호가하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요. 근데 오지환 선수가 그거 받아서 개인적으로 가지면 LG 역사가 또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기보다는 구단이 앞으로 보관하면서 전시하거나 이런 그랬다면서요?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저 시계야 뭐 이렇게 흔들면 또 가는 거니까. 그렇죠. 흔들면 다시 뭐, 네, 그렇죠. 그런 시계잖아요. 아 근데 세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게 있는 모양이시죠.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뭐 소소하게 네. 텃밭을 만들어서 뭐 채소 키우는 재미에 빠진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서울 도심에 작은 텃밭 규모가 아니라 큰 농장이 있다면 이건 믿어지시나요? 서울 도심에 큰 농장이 있으면 이게 벌써 화제가 됐죠. 왜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직접 가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훈훈한 셰프 한 분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독일에서 온 다리오 셰프입니다. 요리부터 빵성까지 못하는 게 없는 독일 남자 저 다리오가 행복한 아침에 떴습니다. 샐러드 재료랑 삼채소 구하러 이제 갈 거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지하철역 밖에 없는데요. 요리 재료로 쓸 싱싱한 채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긴 지하철역 아닌가요? 지하철에서 구할 거예요.
아니, 지하철 안에서 구입하나고요? 진짜요? 네. 어잉? 그래요? 그럼 가시죠. 유한 마음을 안고 지하철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여긴 것 같은데? 정말 수상한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아, 저기 뒤에 그 농사, 그 채소 밭이 있나 봐요.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이야, 정말 파릇파릇한 채소가 가득 보입니다. 지하철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농사를 좋아한 거 알고 있었지만은 지하철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대박이네. 이곳은 한국 최초의 지하철 스마트팜. 어떻게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하철은 흙도 없고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채소가 잘 자랐나요? 저희는 100% 이제 수경 재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흙은 필요하지 않고요. 물과 영양분, 이 LED 조명만으로 이렇게 충분히 잘 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심지어 혹하는 남극에서도 스마트팜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거. 햇빛의 역할을 대신하는 LED 조명과 첨단 센서가 식물의 광합성을 돕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여기선 채소를 직접 수확하거나 재배하는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두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추같이 생긴 애들은 카이피라라고 하고 이게 프릴이라는 작물인데 네. 이거는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뭐 샌드위치나 뭐 샐러드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립니다. 이게 한국 거예요? 아니면 이건 다 유럽산 품종입니다. 다 유럽산? 네. 저도 유럽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거 반갑다 하더라. 어쩐지 익숙하더라니. 오늘 저는 요리사 대신 일일 농부로 변신했는데요. 우리 유럽 출신 친구네. 그러니까 예쁘 잘생겼네. 동양입니다, 동양. 누가 잘생겼어요, 누가? 이거 바로 먹어볼 수도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농약 없이 키운 친환경 채소라서 바로 먹을 수 있다네요. 씹을수록 단맛이 나. 네네, 맞아요. 맛있네. 이거 엄청 신선하고. 이 소리 누리시나요? 아삭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냐? 난 채소를 그렇게 맛있게 먹은 적 거의 없었는데. 도시에서 이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누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갓 수확한 채소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확하고 갔는데요. 여기 이거 반납하면 샐러드 만들어준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요. 맞습니다. 다 자란 채소는 카페에서 샐러드로 만들어 판매되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딴 채소 아주 먹음직스럽죠? 제가 아까 딴 샐러드입니다. 정말 아삭아삭하고 너무 신선한 느낌이 나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채소 수확량만 한 달에 무려 1만 톤 이상. 소비자들은 지하철을 오가며 무인 샐러드 자판기를 이용해 손쉽게 샐러드를 구매하기도 하고요. 카페에서 가공한 샐러드와 음료를 먹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팜 채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되게 친환경적이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스마트팜이 24시간 식물을 모니터링하는 비결을 무엇일까? 그 해답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작물을 잘 클 수 있도록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스마트팜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더 좋은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농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첨단 기술의 집 약체로 불리는 스마트팜. 최근 우수한 ICT 기술력을 가진 한국형 스마트팜에 해외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 최초의 식물 공장. 규모가 엄청나죠? 와, 근데 진짜 크네,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축구장 몇 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합치면은 하루에 30톤 정도 샐러드 생산하고 있으니까. 와, 상상이 안 되는 진짜. 네. 기술력을 축적한 K-스마트팜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도 수출 확대를 위해 본부처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쿠웨이트에는 2021년에 약 130억 규모의 농장을 수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두바이에 스마트팜을 약 20억 규모의 계약을 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의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환경 같은 부분은 다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고 양액적인 부분도 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많아도? 네, 관리 쉽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약 35일이면 충분한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 같은 일반 온실과 비교해 생산성이 40배나 높은 수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소위 우리가 항상 즐겨오던 우리의 채소 문화를 각 국가, 각 대륙에서 다 체험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선정 동력으로 떠오른 K-스마트팜.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새판짠 유아인입니다. 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첫 공판 날짜 연기와 그리고 더불어 새 변호인단을 보강해서 꾸렸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연예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약 스캔들로 얼룩져 있는데 지금 계속 ING 진행 중인 것 같고 네. 유아인 씨는 지금 말씀처럼 첫 공판도 계속 연기가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유아인 씨의 이 투약 혐의가 보도됨에 따라 유아인 씨 팬들은 물론이고 그의 연기를 좋아했었던 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엊그제 일어난 일 같은데 벌써요 9개월이나 지난 일이에요.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이 마약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첫 공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라던 유아인 씨가 이 첫 공판을요 12월로 연기한 이유 재판 준비 과정, 이 기간이 촉박하다라는 이유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즉 그만큼 유아인 씨가 이 첫 공판을 정말 공들여서 준비한다라는 반증이고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도 유아인 씨의 변호인단,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새 변호인단을 보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유 간단합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 중에 일부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새로 채워넣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먼저 그럼 누가 있었다가 사임을 했느냐. 과거 프로포폴로 이승연 씨, 또 박시연 씨 잡았다고 불리는 그 검사 출신 변호인이 있었고 김현장 출신 변호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새로 꾸려진 또 변호인단 여전히 굵직합니다. 이번에 또 누가 새로 그럼 들어가게 됐느냐.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또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인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럼 왜 사임했지? 요걸 두고 혹시 또 유아인 씨 관련 자신이 없어서 사임했나?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어떤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수사와 공판은 다르니까 그때는 수사 전문 변호인이었고 요번에 이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라든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인은
공판 전문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된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잡던 사람이 잡힌 사람 변호하는 그죠? 네. 그런 모습이죠. 이런 걸 이제 볼 때마다 좀 희한한데 어쨌든 유아인 씨 마약 스캔들 알려지고 시간 꽤 흘렀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유아인 씨 혐의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공판을 12월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혐의만 해도 벌써 8가지인데요. 일단 이 의료법 위반, 그리고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그리고 대마 향정, 대마 교사,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이렇게 총 8개의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량의 수면제를 어떻게 처방을 받았을지. 먼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에다가 지인 4명 해가지고 총 6명이 대리 처방을 받아준 겁니다. 처음에 유아인 씨가 받았던 이 처방받았던 이 약이 그러니까 남용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강해서 최대 4주까지만 처방되는 수면제예요. 근데 본인은 이 4주가 끝나기 전에 4주 끝나고 난 더 이상 수면제가 없네? 이 이제 불안감에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면제 처방을 구입을 했던 것이죠. 지금 검찰이 그 공소장에 쓴 걸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런 수면제가 왜 필요했나 이거에 대한 좀 원인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먼저 이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이 된 겁니다. 시술 굉장히 거의 187병원 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수면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수면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대리 처방에서 처방에 이어서 이렇게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되는 보도에 대해서 유아인 씨 또는 유아인 씨 측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유아인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재판 절차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현 시점에서 공소 사실 모두가 마치 확정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심지어 보도 내용의 일부는 공소 사실 내용과도 다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알렸습니다. 유아인 씨 마약 스캔들로 인해서 속이 타다못해 애끓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출연했고 이미 촬영까지 다 마친 작품의 관계자들입니다. 먼저 이 영화 승부 이게 이제 바둑을 소재로 해서 조은현 씨는 이제 이병헌 씨가 연기하고 이창호를 유아인이 연기를 했는데 이창호 씨를 유아인이 연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다 촬영돼 있죠. 또 하이파이브 영화도 다 촬영돼 있고 OTT 드라마 종말의 바보도 다 촬영이 끝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한 65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지금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사실 이게 언제 공개할 수 있을지 공개는 될지 다 불투명하잖아요. 이렇게 스타 배우 한 명이 마약을 했을 때 남기는 이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앞으로 계약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한번 짚어보죠.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2024년 새 신부되는 서정희입니다. 유방암으로 투병한 방송인 서정희 씨가 이혼한 지 8년 만에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서정희 씨의 새로운 사랑 어떤 분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요. 서정희 씨의 새로운 연인, 이 사랑으로 알려진 연인 A 씨 같은 경우에는 서정희 씨보다 6살 연하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정희 씨가 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일 때 병간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딸 서동주 씨와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응원을 받으면서 만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서정희 씨 연인인 이 6살 연하의 건축가분, 이 서정희 씨가 인테리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잖아요. 이 미적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이제 건축업에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과 용기를 많이 준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재혼 시기가 알려졌어요? 네, 조금 재혼 시기가 알려졌는데 요 얘기를 하려면 일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서정희 씨의 어떤 이런 인테리어 이런 사업을 건축가인 연인이 돕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건축 사무실을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대전에 있는 교회는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공식을 이미 했고요. 기공식을 했고 또 내년에 어떤 건물 하나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한 바로 그 건물의 완공일 날, 그 완공 기념일 날 바로 그 건물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딱 몇 월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대충 내년이구나, 장소가 그 건물이구나 이렇게 좀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서정희 씨는 일과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이렇게 시작한 두 번째 사랑,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맞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시작이 된 것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팠었던 이 이야기가 언론에 또 보도가 됐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정희 씨가 이상형을 만난 것 같다라는 반응도 이 응원하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서정희 씨가 자신의 이 바라는 그 연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건축과 인테리어를 좋아한다. 그래서 문화적 코드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 문화적인 코드가 충돌하면 어떤 사람도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10살 아래까지는 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했었던 이 이상형의 모든 조건이 현재 그 A 씨와 비슷한 모양이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서정희 씨는 자신의 재혼 관련해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의미를 꽉 다물고 있는데 사실 서정희 씨가 새로운 사랑 중이라는 보도는 13일에 나왔어요.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늘 대중과 소통을 아주 긴밀하게 해오던 서정희 씨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소속사도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대중이 막 궁금해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서정희 씨가 조만간 만약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다음 연예 소식 뭐가 있습니까? 네, 연예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언제까지 의심할 건지입니다. 마약 수사를 받은 가수 GD 씨가요. 마약 수사에 대해 굉장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마약 수사가 억울하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된 거예요? 네, 지드래곤 그리고 우리 자막으로는 앞서서 권지용으로 나가기도 했었던 이 줄여서 GD라고 불리는 이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유흥업소의 여자 실종의 진술에서 이 GD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흥주점 여자 실장은 지난해 12월 초에 이 GD가 다녀간 업소 화장실에서 뭔가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이 됐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 직후 GD 씨 행동도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 GD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 입건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결국 이 GD 씨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경찰에 잦은 출두를 하겠다라고 이례적으로 이 선전포고 형식으로 알렸고요. 또 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이 나왔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GD 씨 측의 입장인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해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제 좀 의혹들이 있고 본인이 저는 아닙니다 막 이러다 보니까 13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거는 오히려 다소 무리한 판단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물론 명확한 물증 없이 수사를 시작한 거는 맞다. 내사를 시작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술이 나왔는데 범죄자의
진술이 나왔는데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경찰은 GDC의 손톱을 확보해서 이제 그 국가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제 왜 손톱일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좀 더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나와봐야 좀 더 이제 수사 진척이 있겠네요. 네, 일단 결과는 끝까지 일단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중립을 지켜서 이 사건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GDC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마약을 투약한 적도 없고 누군가한테 마약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내 몸에서 마약이 검출이 되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인 거다라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마약 의혹을 제보한 여성 실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번 범죄 관련 혐의를 받는 이 저는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피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어요. 이 여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약 범죄 관련 사실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GDC가 마약을 했다는 그 증거로 어눌한 말투와 좀 과도한 몸 동작을 들기도 했는데요. GDC의 입장은 어때요? GDC는 내가 어려서부터 벌써 30년이나 연애 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몸이 좀 유연한 거다. 그리고 그 어눌하다는 말투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좀 전하는 과정에서 와전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원래 연예인이라는 게 이렇게 겉모습, 비치는 모습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 평가하는 거를 감내하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재차 나는 마약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는요. 연예계 출연료의 비밀입니다. 2024년 최저 시급이요. 9,860원인데요. 스타들의 출연료는요. 회당 수천만 원, 거기다가 수억 원대까지 호가를 합니다. 불황 속에서도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꾸만 치솟고 있는 스타들의 출연료,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출연료 얘기, 앞서 우리가 연예계 마약 스캔들 얘기 쭉 했습니다만 이성균 씨 출연료가 또 이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제이자 논란. 왜냐하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막 좀 좋지 않은 시선도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성균 씨 올해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법전에서 회당 출연료로 한 번 촬영을 하면 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법전에서 이 최저 출연료를 받는 이 단역 배우의 경우 하루에 10만 원을 받으니까 약 2,000배 차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따지고 보면 이 이성균 씨가 이 법전이라는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으면 24억 원이라는 이 출연료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처음에 2억이라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찍는데 개인이 2억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회당. 네. 네, 우리가 보는 한 회 출연료가 2억입니다. 12부여서 24억. 그렇죠. 국내 다른 남자 배우들의 출연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국내의 남자 배우 드라마 출연료가 높은 남자 배우 탑3 먼저 배우 배용준 씨입니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출연할 당시에요. 회당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기록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올해 들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배용준 씨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2억 5천만 원이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배용준 씨의 소속사가 직접 드라마에 참여해서 배분받은 수익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왕사신기가 언제적 거예요? 2007년도 겁니다. 야, 근데 그때 2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2007년도에. 네. 야, 이게 24부작이었던데. 네. 회당 출연료 대단하네, 2억 5천. 대단해. 당시에. 그러니까요. 당시에.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도 놀라운데. 자, 그럼 드라마 출연료 높은 남자 배우 탑3. 나머지 배우들은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자,
또 이분 나올 수밖에 없는 태양의 후예 우리 송중기 씨 드라마 빈센조에서 회당 2억 원 받았는데 빈센조가 20부작이었습니다. 곱하기 20 하니까 이때 40억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때는 출연료가 3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3억 원만 따져도 16부작이었으니까 48억. 두 개 합해 보니까 결국 88억 플러스 알파를 단 2작품. 야, 이게 돈이 아니네. 부럽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근데 어쨌든 배용준 씨가 16년 전에 그 회당 2억 5천 정도. 네. 그다음에 송중기 씨가 불과 1, 2년 전에 2억에서 3억 플러스 알파. 그쵸. 돈이 아닌데 이분들보다 출연료를 더 받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2021년입니다. 회당 출연료 5천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 출연료 5억 원의 시대를 연 배우가 있습니다.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네, 바로 배우 김수현 씨인데요.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고액 출연료에 대해서 당시 소속사가 뭐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김수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요, 8부작이었어요. 8부작이었는데 이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시청자들이 다 보고 나서 받은 금액 4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다시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OTT에 처음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무명 배우나 중견급 배우가 아니라 정말 스타 배우 데려야 우리도 시작해요 알릴 수 있어서 좀 이제 과하게 준 또 제작에도 참여하다 보니까 김수현 씨 측에 과하게 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의 신기원이 생기면 이게 또 다른 여타 또 남자 출연 스타 배우들의 몸값을 올리거든요. 정말 깜짝 놀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탑 스타들의 출연료 얘기를 저희가 할 건데 지금 앞에만 들어도 기운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 직장인들은 지금 출근하셨죠?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예계 출연료의 비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연예계 출연료의 비밀 첫 번째 주인공은요. CF 출연료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뻔한 배우 정소녀 씨입니다. 네, 연예계에서 종종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소녀 씨 CF 출연료가 얼마길래 기네스북에 등재될 뻔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소녀 씨 1973년도에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듬해 74년도에 영화 이름 모를 소녀에 출연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정소녀가 된 겁니다. 요 이름 모를 소녀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바로 1년 뒤에 KBS에서 연기대상, MBC로 들어갔는데 지금 KBS에서 연기대상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옷가를 올린 정말 주가를 올린 정말 한달음에 신데렐라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신성이 됐는데 이때요 CF 이 출연료 우리가 궁금해하는 출연료 정말 정소녀 씨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아니고 정소녀 씨가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 저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CF 출연료로 전성기 때 한 해 동안 3,7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막 70 7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3,700만 원. 야,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정소녀 씨의 CF 1회 출연료가 또 굉장히 놀랍다고요? 네, 이 정소녀 씨가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출연료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73년에서 74년 당시에 2천만 원을 받았다. 여의도 아파트 40평이 살았는데 매매가가 1,4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집값보다 훨씬 비싼 출연료를 받았었던 거죠. 70년대 활동 당시에 받았던 이 CF 1회 출연료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당시 평균 광고 출연료를 알면은 확 비교가 되잖아요. 이때 다른 분들 얼마 받았나 이거 알아봤더니 평균 10에서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1,400만 원. 2천만 원을 받은 2천만 원? 집값이 1,400이고 다른 분들 10만 원, 20만 원일 때 나는 내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에 40평 아파트가 1,400만 원인데 와, 한 번에 2천만 원.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출연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비결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기대상까지 데뷔 3년 차에 받았던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예능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전문 MC잖아요. 배우 출신
MC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배우는 조금 브라운관 안에, 음악 안에 있는 것 같은데 MC는 뭔가 좀 더 시청자와 가까운 느낌이고 그렇죠. 또 말을 굉장히 잘하니까 떡소리 나니까 어떤 제품을 설명해도 뭔가 소구력이 크잖아요. 요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몸값이 컸는데 실제로 이렇게 배우 출신 전문 MC 이거를 개척하면서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가족 오락관 전에요. 쇼쇼쇼 있었어요. 이 쇼쇼쇼를 또 허참 씨랑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이게 굉장히 후배들한테 귀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배우 출신 여성 MC를 프로그램에 쓴 경우들이 있었죠. 김희애 씨도 고현정 씨도 김혜수 씨도 이런 거에 어떤 개척자가 선구자가 정소녀 씨였던 거죠. 정소녀 씨가 이렇게 여자 MC로 활약을 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렸었다고요. 네, 정소녀 씨는 광고 모델로 그리고 MC로 정말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면서 가장 잘 나가는 시기를 딱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977년 이 톱가수 최병걸 씨와 함께 그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또 데이트를 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인기에 여의도 40평 아파트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은 아까 그 2천만 원이라는 CF 출연료를 받을 수 있던 이 정소녀 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그 돈으로 뭘 했나?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정소녀 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 돈으로요. 이 CF 출연료로 빌딩을 한 채, 두 채도 아니고 여러 채 샀다고 합니다. 역시.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 아버지와 동생이 빌딩을 관리하다가 글쎄 투자를 잘못해서 빌딩을 전부 다 잃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정소녀 씨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괴소문이 퍼지면서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소녀 씨가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저도 이유일 얘기 거예요. 들었어요. 그럼요. 전 국민이 다 네.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저처럼 좀 연배 있는 분들은요. 가봉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맞아, 했는데 그거야. 돌아가고 나서 정소녀 씨가 그 가봉 대통령의 아이를 낳았다더라. 이런 괴소문, 괴담이 이제 퍼진 거예요. 정소녀 씨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소리를 듣냐 했는데 사실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쭉 있는데 골랐다더라. 시아버지가 아이를 받았는데 얼굴 색깔이 달라서 깜짝 놀라서 옷장에 숨겼다더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런 구체적으로 소문이 덧붙여 막 가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진짠가? 하기도 했었죠. 이게 완전 근거 없는 소문인데 지금 같으면 딱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연예계 활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너무나도 큰 일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때는 정말 입에서 입으로 막 흘러다니던 소문이기 때문에 정작 정소녀 씨가 가장 소문을 마지막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70, 80년대 이 정말 최고의 CF 퀸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수입을 올리던 정소녀 씨인데 하루아침에 광고가 끊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런 괴소문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건데요. 당시 방송사에 이런 괴소문을 또 믿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소녀 씨가 출연하는 방송국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왜 저런 사람을 프로그램 MC로 쓰냐라고 막 항의 전화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족 오락관 MC에서도 하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CF가 뚝 떨어지는 그리고 출연료가 확 줄어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정소녀 씨가 가장 힘든 것은 역시나 마음이죠.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내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가장 괴로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소문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나요? 밝혀졌죠. 일단 한 신문사 기자가 회사에서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내가 소문의 근원지 가봉에 가보겠다. 가면 정말 대통령의 자식쯤이면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나왔으면 혼혈일 거 아니에요.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하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정소녀 씨가 아니 내가 확실하게 아닌 걸 아는데 정말 잘못된 오보하면 내가 소송 걸겠다 했는데 이 기자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 정말 근거 없는 루머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예전에 김영자 씨랑 한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영자 씨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뭐냐면 사실 정소녀 씨는 임신이 어려운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낳았다, 출산했다 이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이 방송을 보고 정선여 씨가 너무 고맙다고 속 시원히 차라리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 아닙니다. 네. 좀 진작 밝혀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네, 연예계 출연료의 비밀 두 번째 주인공은요. 연간 재방송료만으로도 국산 중형차 한 대 값이 들어온다는 개그맨 이승윤 씨입니다. 재방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1년에 재방료로 국내산 중형차 한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무려 11년이나 하고 있는 그 속세를 벗어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그거.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진짜 재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계속 틀 때마다 나오잖아요. 맞아, 틀 때마다 산에 있어요, 이승윤 씨가. 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저 이승윤이라는 친구도 본인도 자연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네, 이 이야기인 즉슨 정말 그만큼 재방송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씨에게 연간 재방료로 국내 중형차 한 대 값을 안겨주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재방송을 할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약 100회, 2번 약 400회, 3번 약 900회. 일주일이죠? 네, 일주일입니다. 100회 아닐까요? 일주일은 아니 이미 보기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100번을 재방송을 100번이면 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다면 일주일이면. 그러니까요. 아니, 야, 근데 한 2번은 달도 400회, 3번은 900회니까 1번 100회. 과연 1번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2번 400회인데요. 네, 일주일에 약 400번의 재방이 나가고요. 그거를 일주일을 하루로 나누면요. 하루에 57번이나 재방이 나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재방이 많이 나가니까 이 일부 어르신 중에서는 방송을 보다가 저 친구가 정말 산에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채널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사실 저도 그렇죠.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약간 그 제작을 좀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 샀어요. 시청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 온 채널에서 다 사가지고 틀다 보니까 하루에 57번? 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게 이 정도면 그냥 어느 시간에 틀어도 어디선가는 나오고 네. 있다는 네. 말인데 이 재방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2003년에 한국방송 실현자 권리협회라는 게 생기면서 이 재방료를 챙겨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횟수가 3방, 4방 갈수록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재방할 때 두 번째 때는 20%, 3방 때는 12%인데 이게 지금 뭐 하루만 해도 57%면 57이면 점점 해서 막 거의 막 작은 돈일 텐데 그게 너무 많다니까 합해서 이제 중형차 한 대 값이 1년에 이렇게 모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딱 한 회에 얼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이 프로그램의 인기에 따라서 결국은 모아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된 거죠. 근데 이승윤 씨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네, 이승윤 씨가 밝힌 캐스팅 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그 S본부에서 힐링 캠프라고 이 뭔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토크쇼가 굉장한 인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승윤 씨가 이 제작진한테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는 프로그램이 이런 힐링 캠프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단독 MC를 맡기겠다라고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윤 씨 입장에서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첫 회 녹화 때 자꾸만 산을 오르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만 이 자연인이랑 대화를 하라고 시키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회 촬영 중간에 생긴 어떤 결정적 사건 때문에 이승윤 씨가 1회 촬영 만에 나 단독 MC고 보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설명을 들었던 것과 달라도 단독 MC는 이거 놓치기 쉽지 않거든요. 달달하죠. 예. 그렇죠. 근데 출연 거부를 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승윤 씨가 생애 처음 단독 MC를 맡았는데 출연 거부를 부른 그 사건 바로 일명 생선 카레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일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회예요. 첫 촬영을 갔는데 막 산을 오르고 올랐는데 세상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으신 올루드 자연인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뭐가 없죠.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당연히 냉장고 없죠. 카레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생선 대가리. 생선도 아니고 생선 대가리 넣은 카레인데 네. 냉장고 없으니까. 그리고 여름이었대요. 이게 어디 들어있나 봤더니 이제 개울에 생선 대가리가 담겨져 있는데 어머 눈이 흐릿하더래요. 생선의 눈이. 그리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올라오더래요. 저걸 내가 먹어야 돼? 근데 카레에다가 그걸 넣어서 이걸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못해요.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야, 살짝 맛이 간 생선을 카레에 넣어서 이게 어떤 맛이었을까? 네, 정말 아직도 가끔씩 생선 카레 맛이 생각이 난다는 우리 이승윤 씨. 당시 생선 카레를 먹었는데요. 입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자연의 맛, 정말 헉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 방송인답게 우리 이승윤 씨 방송에서는 맛이 굉장히 오묘하네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이제 순화해서 말 표현한 거죠. 맛이 오묘하다. 이렇게 생선 카레 때문에 출연 거부를 결심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이겨내고 어느덧 11년째 이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1년째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됐을까요? 이승윤 씨에 따르면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나는 그 하차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윤 씨를 설득을 했었다고 해요. 아니 이승윤 씨 1회에 그 생선 대가리 카레가 나왔는데 설마 2회에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나오겠냐. 이 이상은 없다. 우리 그냥 같이 쭉 가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2명밖에 없는데 김병만 아니면 이승윤. 이렇게 막 사람을 칭찬을 막 해서 막 붕붕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윤 씨가 한국에서 최고가 되면 어떠냐 이 말에 내가 홀딱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2회 촬영을 하러 가는데요. 이승윤 씨 정말 좌절시킨 또 한 번의 괴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 맛이 간 생선 대가리 카레에 이은 또 한 번의 괴식. 뭘까 이게? 궁금하시죠? 이승윤 씨가 먹은 두 번째 충격적인 괴식은요, 바로 고라니 생간입니다. 고라니 생간? 네, 이승윤 씨가 산에 올라갔는데 고라니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의 간을 먹으라고 줬다고 그래서 또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구리 된장국 그리고 짱돌찌개 등 여러 가지 괴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건요, 이렇게 먹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지금 빈속에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좀 안 좋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이쯤 되니 연간 제방료로 뭐 국내 중형차 한 대값 받는다. 뭐 인정입니다. 네, 대단한 것 같은데 출연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정확한 출연료에 대해서 밝히기는 좀 어렵죠. 이건 대회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허경환 씨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승윤 씨 출연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승윤 첫 출연할 때 기억난다. 인지도에 비해서 출연료가 엄청 셌다. 이 인지도에 이 정도를 받는다고? 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썩은 생선 대가리, 이 고라니 생간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출연료도 적다.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승윤 씨 본인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19년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한 달에 4번 방송되는데 본방은 4번이죠. 제가 격주로 이제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전에는 매니저랑 수입 소고기 먹었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한우 먹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격차는 크네요. 일주일에 한 번 한우. 와. 애쓰십니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네, 연예계 출연료의 비밀 세 번째 주인공은요, 국내 여배우 중에서 회당 출연료, 드라마 출연료 약 2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진 배우 전지현 씨입니다. 전지현 씨, 회당 드라마 출연료 2억 이상 받게 해준 드라마. 이게 어떤 작품입니까? 네, 2021년에 방영된 드라마 지리산입니다. 드라마 지리산은요, 총 16부작으로 이뤄진 이 드라마였는데요. 해당 작품을 통해서 단순 계산으로만 32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 당시에서도 한 1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에서도 1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출연료를 바탕으로 이 전지현
전지현 씨 5년 만에 복귀작인 드라마 지리산에서는요 2배 가까운 금액인 회당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드는 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남자 스타들 얘기했을 때 김수현 씨가 뭐 최대 5억을 받았고 송중기 씨가 뭐 3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고 했는데 전지현 씨가 2억 이거 좀 놀랍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뭐 그 똑같은 일에도 여자가 적게 받는 것도 좀 억울하지만 김수현 씨 중국에 데려가서 이렇게 키운 별에서 온 그대. 그렇죠. 전지현 씨가 일단 데려가서 이게 가능했던 맞아요. 건데 사실 여자 배우들이 1억 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억이 문제가 아니라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OTT 이런 드라마 통해서 공개했을 때 남자 배우들의 어떤 티켓 파워 이 시청률을 높이는 게 조금 높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네. 어디까지 확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배우들한테 더 준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뭐 그런 이유로 남자 배우와 이 회당 출연료 사실 2억도 참 이것도 참 그럼. 뭐 저희가 뭐 적다 뭐 어쩌다 할 수 많아요.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만 네. 뭐 차이는 존재하는 전지현 씨지만 그 CF 스타잖아요. CF 출연료 뭐 저희가 뭐 말해 뭐 합니까?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네, 2006년에 한 편에 8억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서 온 그대 찍고 10억 원으로 올랐어요. 어머, 뭐 9년이나 지났는데 2억밖에 안 올랐어? 개수를 생각하셔야죠. 별에서 온 그대 찍고 한 해에 25개 찍었다고 그래요. 뭐 10억 못 받는 거 있었다 쳐도 아무리 곱하기도 200억 원은 넘는다. 이렇게 추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증명하듯이 2015년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광고 모델 1위 전지현 씨였습니다. 네. 근데 전지현 씨의 그 CF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우리가 장수 모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치킨 브랜드 광고 모델로 무려 10년째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샴푸 광고 모델 그 긴 생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이 샴푸 광고 모델을 또 11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 샴푸 회사에서 헌정 광고를 만들어 주기도 했었죠. 네, 10년 넘게 재계약을 하면서 같은 CF를 한다. 이거 대단한 건데 네. 이렇게 CF 퀸이 된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 쭉 오랫동안 공백기 없이 활동하는 스타인 것도 있겠고 본인의 자체 분석이 있어요. 순간 폭발력.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호흡이 길지 않고 이거는 그냥 몇십 초 안에 확 에너지를 폭발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순간 에너지 분출이 크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전지현 씨 피셜이었습니다. 네, 전지현 씨가 올해 벌어들인 광고 수입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벌어들인 수익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초콜릿, 뭐 패션, 뷰티 사실 인터넷에 그런 말도 있어요. 전지현 씨가 출연했었던 이 영상만 가지고도 24시간을 만들 수 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머리 감고 치킨 먹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번에 200억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100억대 정도는 뭐 아주 가뿐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현 씨는 이 돈을 다 어디다 썼대요? 네, 정말 CF 퀸이라고 불리는 이 전지현 씨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퀸인데요. 전지현 씨 888억 원대의 부동산으로 여배우 부동산 자산 1위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배우 부동산 자산 1위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높은 또 CF 출연료 그리고 드라마 출연료가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부동산 자산이 888억 원입니다. 뭐 이거 비결을 배운다 해서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비결이 있을까요? 네. 자, 비결이라고 저도 비결이란 말 빼겠습니다. 일단 888억도 매입 기준가 기준이니까 뭐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매입가 기준이에요. 네네. 그런데요. 그 위치도 삼성동, 이천동, 네. 논현동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현금 구입이었는데요. 또 최근에 개인 간 거래 최고가라고 하는 130억짜리 아파트 샀죠. 이것도 세상에 현금, 담보 없이 무담보. 로 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을 뭐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냥 지금까지 산 거는 다 담보 없이 샀다. 노대출 온리 와, 현금 구입. 그래요? 이게 네. 특징입니다. 전액 근데 현금이고, 네. 삼성동, 이천동, 논현동에 있다. 운현동이다. 네.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연예계 출연료의 비밀 네 번째 주인공은요. 해당 출연료로 100만 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글로벌 100만 스타죠. 달러 우리 네. 돈으로 환산하면 14만 그 정도 되죠?
야, 대단하네. 네, 일단 이정재 씨가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 출연료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네스북, 그러니까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록을 아마 깨는 사람이 좀 어려울 것이다. 깨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가 받는 출연료는 이 초반 들어갈 때는 철저히 정말 대회비에 붙여집니다. 다만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을 넘어서 이 글로벌하게 워낙 유명해지면서 이정재 씨의 출연료를 둘러싸고 방송가에서는 이 예상 가능한 추정치를 처음에 내놓기는 했었어요. 이정재 씨가 원래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받는 분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13억 원 정도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 이 시즌 2의 출연료는 회당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사람들의 추정이 있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회당 13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도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미국의 회사에서 한국의 제작사로 어느 정도 출연료를 전체 제작비를 주는데 어떤 한 배우만 너무 많이 주거나 왜냐면 분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면 한국의 제작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른 배우들 보기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제작사 측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아니 지금 이정재 씨뿐 아니라 시즌 2의 다른 배우들 뭐 출연료뿐 아니라 전체 총 제작비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말하자면 이거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인데 인정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정재 씨는 오징어 게임에 처음에 어떻게 캐스팅된 거예요? 네, 정말 이정재 씨 오징어 게임 제2의 배우로서의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시리즈 감독이요. 이정재 씨를 캐스팅한 낙천적인 기운 역할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멋있으시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망가뜨리고 싶은 못된 마음이 들어서 꼭 함께 작업하고 싶었다라고 캐스팅 비화를 밝혔습니다. 네, 뭐 회당 100만 달러.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일단 계산을 해보자고요. 네.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통해서 이정재 씨가 벌게 될 돈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이 오징어 게임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2가 방영이 되고 나서요. 이 후반 작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즌 3로 또 나눠서 이 두 번에 나눠서 이 그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 두 시리즈를 합쳐서 총 13개의 에피소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정말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알려진 출연료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 2, 3로 벌 금액 최소 1,300만 달러, 그러니까 17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제가 취재를 좀 더 해봤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거의 뭐 20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게 파생 상품이 있잖아. 광고라든지 엄청 많죠. 여러 가지.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OTT 시장에서 개봉이 되는 드라마들 이게 TV로 나가는 드라마보다 출연료가 높죠? 높죠. OTT가 사실 이제 배우들 몸값을 올렸다. 이건 뭐 거의 정설처럼 돼 있고 특히 이 오징어 게임 제작하는 그 OTT 제작사의 방식이 이건 앞으로 달라질 풍속도인데 현재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작비를 받으면 그중에 일정 비율을 한국 제작사가 먼저 선의자 떼듯이 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배우 몸값 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 배우가 난 그 값에 못해. 다른 배우 하고 이러느라고 굳이 제작비를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200억 할 거 250억 하면 저한테 10% 25억 떨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배우들 몸값 흥정하지 않고 우리 넉넉하게 만들게 이런 풍속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당 출연료를 받고 있는 이정재 씨지만 과거에는요, 이 출연료 자체를 아예 못 받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다 그래요? 네, 지금 들어서는
저는 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상을 받지만 과거에 이정재 씨 소속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때 광고 영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소속사에서 이정재 씨 앞으로 수익을 잡아놨기 때문에 세금을 이정재 씨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도 없는데 세금도 내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모님이 비싼 사채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고 또 압류도 되고 뭐 밖에 나갈 정도,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활고가 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도 도움의 손길을 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우석 감독인데요. 제가 이거 이정재 씨, 강우석 감독 양측에 다 들었어요. 말이 똑같더라고요. 사실 서울도 아닌 김포 쪽쯤에 살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나올 일 있으면 걸어 나와야 될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정재 씨가 거의 오징어 게임 속 기운 같은 상황인데 빚으로 너무 힘드니까 강우석 감독을 찾아가서 저 가불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강우석 감독이 흔쾌히 그러자 3편.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재수의 난, 수뇌보, 선물. 이거 3편 출연료를 미리 다 준 거예요. 이걸로 이정재 씨가 빚 청산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기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정재 씨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다. 강우석 감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만 불의 사나이가 됐다. 네, 100만 불의 사나이. 자, 연예계 출연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좀 쌀쌀하죠? 네, 뭐 어제 낮에는 날이 좀 풀렸나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온 자체는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아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